그러면은 수빈쌤님께서는 아까도 조금 언급해 주시긴 한 것 같은데 한 6개월에서 네. 1년 정도 네네. 이런 좀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좀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좀 새로운 국면에 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예. 근데 전제는 음. 지금도 사실 러시아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터졌잖아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시장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게 안타깝지만 러시아 전쟁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미중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2019년도 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우는데 우리나라만 더 터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국에도 경제 의존도가 높고 미국에도 경제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싸우면 우리나라는 난리가 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더 크게 어찌 보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직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지금 문제가 일단은 물가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소비를 좀 억제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급을 늘려줘야 돼요.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미국이 발벗고 나섰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동 가가지고 야, 조금만 석유 좀 더 해달라.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너네한테 관세 부과해가지고 우리한테 막 수출 수입하지 못하게 막았는데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면서 중국의 그런 공급을 확대시켜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1차적으로 물가라는 큰 적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동맹을 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물가가 만약에 잡힌다? 얘네가 언제든지 다시 그렇죠. 우리가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다시 펀치 날릴 가능성이 없거든요. 과거에도 보여줬고. 네. 실제로 올해 하반기에 뭐가 예정되어 있냐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또 시진핑 연임에 대한 결정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둘 다 어찌됐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이든은 지금 지지율이 최저치예요. 맞아요. 왜냐면 경제 이렇게 말아먹었잖아요. 어찌됐든 물가 이렇게 한 거 다 바이든 때문이야 라고 사람들은 총을 쏘고 있거든요. 그럼 본인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물가라는 놈을 1차적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잡으면 지지율 올라오고 여기에서 본인이 욕심이 있다면 중국 쪽을 건들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가장 지지율 끌어올리기 좋은 게 가장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얘를 욕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 둘이 좀 더 빨리 친해지려면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같이 이 제3자를 그렇죠. 까내리면 욕을 하면 괜히 우리가 같은 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중국 애들을 가장 좀 꺼려하고 싫어하는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서든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시진핑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러시아랑 짝짝꿍 하고 있는데 편먹고 또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러한 경기 침체가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면은 진짜 너무 힘든 거죠. 내가 그래 1년만 참아보자 했던 게 2, 3년 더 갈 수 있는 거고 정말 힘든 장세가 올 수 있는데 근데 지수 자체가 더 빠지기보다는 그냥 박스권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뿐이지 기회의 사이즈는 어찌 보면 좀 같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안 나오고 물가만 잘 잡혔다면 그러면 하반기 때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케이 이제는 물가라는 공공의 적을 해치웠으니 경제 침체에 대한 이 적을 해치워보자 하면서 너도 나도 같이 어깨 동무하면서 야 이제는 우리가 한 차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 한 차례 살짝 인하해주면서 경제 부양책을 내세우자 으쌰으쌰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오히려 금융장세라는 게 찾아오면서 증시 상승 사이클이 가파르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금융장세가 1년 정도 나왔고 실적장세가 반년에서 1년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역금융장세가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반년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클이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러한 사이클 흐름에 의거한다면 역실적 장세는 오히려 더 짧게 3개월에서 반년 정도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저는 좀 예상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역실적 장세가 6월 정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3개월에서 6개월이라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네. 역실적 장세가 좀 끝나면서 다시 증시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물가 문제는 한 6개월 정도면 잡힐 수도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이제 글로벌 패권이나 이런 네네네. 국가 간의 이런 뭐 블록화 경제 이런 얘기도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슈는 진짜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그 6개월 1년이 더 지연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처럼 네. 지금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물가에 의거한 금리 인상에 의거한 경기 침체에 따른 증시 하락은 어느 정도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이미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슬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악재가 터진다면 그거는 또 한 번 증시 충격을 줄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일단 첫 번째 현금이 제일 짱인 거예요. 내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기회가 올 것은 알아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유보금은 정말 금과도 귀한 거죠. 이 현금을 내가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 현금 지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나중에는 금괴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금을 여러분들이 섣불리 그냥 쓰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귀하게 내가 정말 써야 되는 타이밍 때 정말 투자하고 싶은 우량한 기업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수빈쌤 만약에요 그게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아니면 네. 그 이상이 되었든 네. 언젠가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우상향을 다시 네, 그릴 그렇죠. 것이고 올라갈 것이라고 저희가 믿고 네. 거기에 동의를 한다면 네. 좀 괜찮게 보시는 네네네. 그런 뭐 섹터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이게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면 사실 역사상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던 장세가 끝나고는 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주도주가 뭐가 될까 매우 어렵죠. 네. 이 역시도 과거의 데이터로 저는 분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장 저는 역시 이 역시도 최근 흐름에 의거한 분석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역실적 장세 끝나고 금융장세 실적 장세 온다. 그럼 가장 최근에 금융장세 실적 장세가 왔던 시기가 언제였느냐? 2020년도.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혹시 주식 투자하셨었어요? 네. 그때 사실 대다수의 종목들이 올랐지만 20, 30%, 50% 정도 오르는 종목들은 많았는데 몇백 퍼센트 오른 종목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몇백 퍼센트 올랐던 종목이 혹시 어떠한 산업이었는지 기억나실까요? 그때 뭐 바이오. 그쵸. 네. 제약바이오가 가장 컸죠. 왜냐면 코로나라는 게 터졌으니까. 코로나라는 게 터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백신에 모든 포커싱이 맞춰지고 정말 막대한 돈이 투자 비용으로 쓰여졌었기 때문에 이것만 만들어내면 떼돈을 버는 기업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막 시젠도 막 진단키트 하나 만들었다는 이유로 떼돈을 벌고 막 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이러한 장세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어찌 보면 코로나 수혜를 또 받을 수도 있겠는 게 뭐냐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여기에 저도 그래요. 저도 원래 뚜벅이었거든요. 근데 차를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서워요. 대중교통 타기가. 사람들이 너무나 밀집해 있잖아요.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 차를 타고 다녀야겠다 하면서 실제로 와 요즘은 초보 운전 딱지 붙은 자동차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근데 내연기관 차는 이제 뭐 슬슬 사양한다고 하니 그리고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2차 전지 역시도 만드는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의 주도주가 돼버린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에 어디로 돈이 쏠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소비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때 또 많이 올랐던 게 반도체였거든요. 반도체 왜 대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는 시기에 뭐 5G도 한다 그러고 다양하게 뭐 최첨단 시대로 진입하면서 더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끊이질 않았었으니 특히 언택트 수요가 또 막 촉진됐으니까 반도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서 반도체 주가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또 5G도 마찬가지였고 뭔가 새로운 소비 패턴에 따른 주도주가 계속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기업 말고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소비 패턴에 의거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기업을 미리 공부하고 이 기업이
오히려 많이 쌀 때 사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 또 출연하셔서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IT 쪽에 관심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이미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기에 코로나라는 게 언택트 수요를 촉진시켰기 때문에 이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하는 돈도 많아졌고 기술 발전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지금 많이 쓰는 것 말고 새로운 IT를 보는데 대표적인 게 저는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저는 5년 안에 충분히 스마트폰을 대체할 거라 봐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저는 진짜 그렇게 봐요. 제가 정말 관심이 많아서 전시회, 그다음에 컨퍼런스 이런 것도 많이 가서 실제로 기계도 착용해보고 그 기업들의 그런 세미나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메타버스가 상용화가 되려면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게 멀미 증상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두 번째가 무게가 가벼워져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 착용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거의 지금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VR 하드웨어 기기가 네. 엄청나게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안 팔릴 수 있어도 지금 북미 쪽에서는 열광하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 초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흐름과 비슷했거든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초기 때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샀어요. 저거 해봤자 뭐하냐. 저걸로 뭐 할 건데. 그럼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강했거든요. 근데 북미는 안 그랬단 말이죠. 북미는 이미 보급화가 이루어졌었고 보급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를 활용한 컨텐츠들이 막 늘어났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메타버스가 사실 더 빨리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게 뭐냐면 스마트폰은 하드웨어가 보급된 뒤에야 컨텐츠들이 하나둘씩 개발이 됐었는데 메타버스는 이미 컨텐츠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하드웨어만 보급화되면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만 좀 더 싸게 좀 더 가볍게 멀미 증상 해결된 상태로 보급화만 시켜주면 이 유행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착용하고.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IT 대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메타버스 하드웨어 만들기에 지금 총 돌입을 한 상황이잖아요. 메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삼성전자까지도. 그러니까 기존의 스마트폰으로 패권을 잡았었던 기업들이 메타버스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업들이 결국 판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폰의 판을 저는 메타버스가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 시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앞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안경 내지 렌즈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을 하루 왼종일 계속 쓰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안경은 하루 왼종일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루 왼종일 쓰고 있으면서 내가 둘러보다가 저거 뭔가 사고 싶어 하면은 단순 클릭만으로 저 상품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후기가 나오고 바로 구매할 수까지 있다면 이러면은 굉장히 우리의 삶도 윤택해지고 되게 다양해지고 기업 입장에서도 소비를 더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 역시도 가파르게 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와, 제가 수빈쌤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선은 저 시청자님들께서 네. 이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면서 네. 뭘 말씀하시는지 그 핵심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 메타버스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거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되게 긴가민가 하고 되게 회의적인 그런 것도 많은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들으면 뭐 지금 당장 살아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미래에 우리가 주도주로 봤을 때 이렇게 5년 내를 내다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템베거 잡어 보고 싶어는 하지만 사실 되게 막연하잖아요. 분명히 저는 제가 좋아하는 투자 스타일은 성장 산업의 대장이 될 만한 주식을 모아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지만 잘만 해낸다면 정말 큰 수익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메타버스 외에도 또 뭘 생각하냐면 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죽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사리 끊이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신차를 뽑으려고 예약을 걸어놓은 상황인데 차가 안 나와요. 근데 그런 수요가 여전히 깨지질 않고 있다. 그러면 즉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이어지고 있는데 자동차에 있어서 2차 전지 이후로 진행될 또 새로운 혁신은 뭐냐? 자율주행.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자율주행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율주행이 많은 분들이 저기 또 언제 되겠어. 말도 안 돼. 저거 인프라 하나하나 다 깔아야 되는데 불가능해. 하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산업의 개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성장기는 좀 멀었을지 모르겠지만 개화기 때 충분히 투자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 자율주행은 오지는 않았지만 반자율주행은 오고 있어요. 최근에 신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모드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테슬라를 중심으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갖고 있고 관련 부품을 파는 업체들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만한 판이 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사물을 인지해줘야 돼요. 인지를 해야 내가 피하거나 신호등도 인지를 해야 내가 멈추거나 갈 거 아니에요. 인지를 할 때 있어서 자율주행이 아직까지는 100% 모든 업체들이 하나를 딱 단일화시키진 않았지만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뭐냐면 테슬라를 중심으로 카메라 모듈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레이더나 라이다보다도 이 인지에 있어서는 거리도 짧은 거리에서 굉장히 큰 인지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색채에 대한 인지도 같이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또 싸기 때문에 보급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장 관련 카메라 모듈 납품 업체들이 이미 돈을 벌고 있다. 저는 카메라 모듈 관련 업체를 굉장히 좋게 봐요. 왜냐하면 기존의 시장은 스마트폰에만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크게 성장할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판이 어떻게 깔리냐면 메타버스에도 들어가고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로봇에도 들어가요. 판이 완전히 새롭게 깔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은 기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보다 더 고성능 그 다음에 더 고효율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숫자도 많고 그 다음에 비용도 비싸져요.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업체 역시도 많지가 않아요. 이 카메라 모듈 시장 기존에 왜 안 좋았냐면 싸고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도산하는 업체들, 밀려난 업체들이 많았어서 주가가 굉장히 밸류가 낮았었는데 그렇게 낮아져 있는 밸류에서 고성장의 판이 깔린다? 그럼 밸류 자체가 아예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 모듈 업체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신재생 역시 구조적인 성장기로 좀 돌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국 시대적으로 물가라는 놈을 잡기 위해서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대안인 신재생 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 좋은 게 뭐냐면 기존에 화석연료 에너지로 돈을 많이 벌었었던 중동 국가들에서 이제는 화석연료로 갈 수 있는 게 더 성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판단이 들었는지 기존에 벌어놨던 막대한 돈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역시도 패권을 잡고 싶은 거죠. 그전에 에너지로 돈을 벌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새로운 에너지로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와, 걔네들이 그 옛날에 그 에너지 패권을 갖고 있던 국가들인데 네네네. 그 친구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맛을 본 거예요. 돈 냄새를 맡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가 발빠르게 확장될 수가 있겠다. 그러겠네요. 그러면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활용을 담당했었던 기업들이 많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인프라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 비용이 비싸서 쓰고 싶어도 쓰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비용이 지금 화석연료, 대표적인 석유, 석탄, 천연가스 비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네요. 신재생 에너지는 싸졌어요. 그러네요. 이게 되게 모순이죠. 야, 그렇구나. 기존에 있던 단점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 상황에서 투자는 더 많아질 것이고 인프라가 더 많이 깔리게 된다면 이에 대한 보급화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고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와 관련된 활용 업체들도 더 큰 기회를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 관련 업체들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원자력은 좀 어때요? 원자력은 사실 저는 국내 국한돼서만 봐요. 사실 원자력이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 세계적으로는 인지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인식이. 그래요? 아무래도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 그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지금 특히나 유럽은 지금 당장 탈러시아를 하길 원해요. 그렇구나. 지금 당장 빠르게. 네. 목표를 잡은 것도 올해 연말 내에 기존에 내가 봤던 석유, 천연가스의 비중을 절반 이상 확 낮출 거야 라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를 미국에서 대체해서 공급을 받아봤자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해요. 그러면 당장에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원자력은 시간이 설치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빨라야 거의 5년이에요. 5년. 3년에서 5년. 언제 기다립니까? 안 돼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유럽이 400조를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중에 300조가 태양광이래요.
태양광 왜냐면 상대적으로 풍력과 원자력에 비해서 1년 정도면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설치 비용도 싸요. 그래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태양광 수소 요 투트랙으로 가려고. 당장의 인프라는 태양광으로 많이 되겠지만 이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수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활용에 있어서는 수소, 인프라에 있어서는 태양광 이렇게 이제 투트랙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상승 사이클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자율주행, 신재생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네네. 또 이게 지금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야금야금 네.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두 가지 전략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나는 분할 매수로 야금야금, 두 번째는 조금 더 때를 봐서 예. 돌아섰을 때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거 맞아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그 타이밍을 알려면 부자 TV를 봐야겠네요. 그죠. 저희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약속한 게 있어요. 네. 저희가 다른 채널에 비해서 비교적 좀 더 빨리 시장의 하락을 예측하고 알려드렸었던 바 네. 이번에도 시장의 반등 타이밍을 좀 더 빨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은 최대한 쉬시고 저희가 땡땡 똑똑똑 여러분들 지금 투자할 준비 되셨나요? 하면은 그때 또 들어봐 주라 라는 약속을 좀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공부하고 있죠. 저도 매일 그래서 들어가서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가락은 멈추시되 생각은 멈추시지 않아야 되는 게 유망한 산업은 정해졌지만 그 와중에 대장주가 누가 될지는 아직 누구도 몰라요. 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부를 하면서 저런 기업을 지금 조금씩 사서 모아야겠다 라는 이제 취지로 좀 나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내용이 또 고정됐다기보다는 계속 또 수빈쌤이 엄청난 공부를 해가시면서 네네.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가실 거니까. 그죠. 계속 리뉴얼을 해야죠. 지금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보다는 저는 발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봐요. 발빠른 대응이자 내 마음을 일단 추스리고 그다음에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좀 냉철한 대응, 좀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그 공부하신 거에 어떻게 보면 최신 버전을 얘기해 그렇죠, 주신 그렇죠. 거니까. 가장 최신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맞고 틀렸다, 뭐 지금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그렇죠. 비판하시는 분.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달, 두 달 뒤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른 채 과거 영상을 갑자기 들여다보시면서 너 왜 이때 그 있냐? 지금 왜 또 딴소리 하냐? 이런 분들이 좀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이다라는 거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청자분들께서 진짜 보시기 저도 이제 수빈쌤 영상을 보면은 진짜 보고서 그 라인 바이 라인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시청자분들이 못 하시잖아요. 못하죠. 네. 그러면서 그런 컨텐츠를 보면서 빠르게 소화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오는 그 어떻게 보면 혜택 그런 네.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계시다. 그러면 수빈쌤님 그 좀 인터뷰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좀 괜찮습니다.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그 메타버스를 아까 언급해 주셔가지고 혹시 암호자산에도 의견 있으신지. 왜냐면 지금 굉장히 막 70% 80%까지 빠졌잖아요. 근데 그런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암호자산을 좀 떠올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이라도 의견이 있는지. 저도 안 그래도 가상 자산을 작년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사실 기존에는 이렇다하게 투자를 하진 않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저는 진짜 근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내가 3년에서 5년 적금 든다 생각하고 당장에 돈 벌 생각 말고 적금 든다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저는 결국에는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생기면 이 안에서, 즉 가상 세계에서 써야 되는 재화라는 게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메타버스 기기를 만들면서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게 자체 발간 코인을 발행하고 있어요. 사실 이 얘기를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할 얘기 너무 많아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앞으로 화폐 패권을 정부가 아닌 기업이 가져갈 거라고 봐요. 이를 어떻게 해서든 정부가 막으려고 여러 가지 규제도 하고 뭐 CBDC 이런 것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막지 못할 흐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패권까지도 가져가는 기업은 정말 떼돈 벌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관련된 가상화폐 역시도 크게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플랫폼화 할 수 있는, 즉 많은 유저를 확보할 수 있을 강한 IP와 그런 기술력,
사람을 모을 수 있을 만한 응집력 이런 것들을 갖춘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지 않나. 역시 현재로서 떠올리자면 애플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제2의 애플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좀 찾아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막 루나나 셀시우스 막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네. 코인을 약간 매도하고 맞아요. 또 안 좋은 소식들도 사실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참혹한 비극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근데 그래도 냉정하게 좀 바라본다면 네. 코인 중에서 또 살아남을 코인이 있는 거고. 그쵸. 그쵸. 그게 네네. 또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그런 게 될 네네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코인을 이름이랑 가격만 보고 사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게 투자가 아닌데 코인은 철저하게 기술로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술 공부. 이 기술이 실제로 탈중화가 가능한 건지 안정적인 기술인 건지 많은 유저들이 이를 실제로 검증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보시고 장기적인 전망을 보셔야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게 보고 있는 코인이 이더리움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이더리움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코인이 없어요. 저 역시도 그 제2의 이더리움이 될 만한 코인을 공부하는 과정인데, 근데 이더리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코인들 막 와장창 무너질 때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올라갈 때는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코인에 대해서는 또 너무 지금 현재로서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랑 또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수빈쌤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귀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네. 그러면 끝으로 네. 좀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욕을 먹을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도 허울 좋은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 나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더 냉철하게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주식에 100% 정답이 없듯이 이 역시도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끌리는 것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1차원적으로 좋은 얘기만 하는 곳을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긍정론자가 부자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사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조건은 저는 그 실패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뉘우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고 봐요.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이 벌어나기 전부터 여전히 계속 좋다 얘기만 하시는 분들의 영상은 가급적이면 지금은 좀 멈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듣기 힘들고 짜증이 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따끔한 한마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는 분들의 영상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게, 당장에는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사실 잔소리라는 것도 그래요. 애정이 있어야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욕먹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욕먹기 싫어요.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살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저도 솔직히 되게 걱정이 됩니다. 저는 괜찮은데 그렇게 저렇게까지 욕을 먹으시는 분들이 과연 멘탈이 괜찮으실까? 라는 걱정도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 정답이 없어요. 그분들의 의견 역시도 100% 다 맞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거를 건 거르고 챙길 건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명해지셔야 됩니다. 그들을 욕할 건 없다라고 봐요. 그들은 그냥 그들의 의견 견해를 얘기할 뿐, 나와 의견이 틀리다면 그냥 보지 마세요.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같이 처음 본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용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기존의 꼰대 같은 마인드 절대 안 된다. 2023월에도 많은 증권사에서 경험을 쌓은 분들일수록 더 손실을 오히려 보셨다고 해요. 시장은 반등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상승을 안 믿었던 거죠. 오히려 하락에 배팅했던 거죠. 지금도 좀 비슷하지 않나. 저도 다양한 영상들을 좀 참고하거든요. 근데 영상을 참고할 때 어떠한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느냐, 기존에 계속 유명했던 분들 거 잘 안 봐요. 저분은 뭔데 갑자기 나오셨지? 또는 되게 좀 영하신 분들, 이런 걸 오히려 봐요. 최근 시장에서도 돈을 버셨던 분들 걸 봐요. 그분들은 역사상 처음 온 시장에서도 잘 대응하고 있는 뉴페이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이 앞으로를 좀 더 예측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지 않나.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젊거든요. 몇몇 분들이 젊은 놈이 나와서 뭐 떨어졌겠냐, 네가 주식을 했으면 얼마나 했냐, 좀 더 공부하고 와라,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식 10년, 20년 하셔서 지금 시장 잘 대응하고 계시느냐고. 10년, 20년, 30년, 40년 하셔도 지금 시장 다 1년, 2년 하시는 분들과 똑같이 처음 본 장세입니다. 그냥 똑같이 처음 본다는 거 인정하시고요. 인지하시고요. 같이 이겨내 보자고요. 지금은 오히려 힘을 뭉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다양한 경제 관련 채널들이 오히려 더 힘을 뭉쳐야 된다고 봐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의 머리를 더 올가매서 싸매서 우리 또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더 현명하게 좀 냉철하게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장세가 다른 나라 장세보다 더 많이 심하게 어렵고 힘들고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힘든 과정들을 우리 또 대한민국 하면 또 위기에 강한 나라 아닙니까? 같이 또 이렇게 똘똘 힘을 뭉쳐가지고 IMF 때 금모으기 운동했어서 이겨냈었던 것처럼 저희는 지금 이 시장도 우리 여러분들이 서로 각계 전투하는 게 아니라 잘 똘똘 힘을 뭉쳐서 같이 좀 잘 이겨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슬로건이 그거예요. 함께 멀리. 함께 멀리 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또 행복한 부자가 되기라는 타이틀을 갖고 저 역시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좀 전파하고자 이렇게 또 타 채널도 나온 거니까요. 그냥 이쁘게 봐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빈 씨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현실적으로 네. 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가고 막 이런 게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딱 계좌를 봤을 때 네. 막 마이너스 50% 이상 막 이렇게 찍히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진짜 이거 물론 공부는 해가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기도 하실 것 같아요. 혹시 네.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는데 네. 제가 드리는 답변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요. 첫 번째 마이너스를 줄이고 싶어서 추매하시는 분들. 당장에 내가 이게 지금 마이너스 70%, 80%, 50%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이거를 일단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이라도 팔아 던지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을 보고 있던 손실을 보고 있던 이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서 일어난 산유물이 현재 찍힌 거잖아요. 근데요, 자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과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과거에 쌓여져 있는 데이터를 보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이너스가 어찌됐든 내 플러스가 어찌됐든 지금 내가 이 기업에 여전히 투자하고 싶다면 자신 있게 비중을 더 실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봐도 앞으로 이 기업은 왜 샀지? 지금 당장에 내가 봤을 때 이 기업은 안 샀어야 되는데 라고 싶으면은 과감하게 쳐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포트 재구성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정말 좋은 기업은 우직하게 더 들고 가시고 오히려 싸면 야 이런 좋은 기업을 내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네 자신 있게 비중 더 실으시고 반대로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힘들대 앞으로 더 힘들 것 같아 가망이 없어 그러면 아쉽지만 반등하는 흐름에서 조금씩 덜어내셔야죠. 그와 이별하셔야죠. 잡초는 아무리 물을 줘도 잡초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정되어 있는 비료와 물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잡초에다가 주겠어요? 아니요. 저라면 정말 더 이쁘게 피어날 꽃에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산이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계속 뭐 여기저기 뿌릴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생각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느끼는 거죠. 굉장히 명쾌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수빈쌤이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부자TV의 수빈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